이 돈 가지고 썩 꺼져. 양반에게. 내가 사지, 그 아이. 빚 4천만 원, 내 지금 현찰로 갚아줄 테니 꺼져. 2025년 겨울, 칼바람이 부는 어느 시골 5일장 한복판이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사채업자들에게 머리채를 잡혀 끌려가던 19 고아 소녀 서연. 모두가 혀를 차며 외면하던 바로 그때, 쩌렁쩌렁한 호통소리와 함께 낡은 돈가방을 연 건 다름 아닌 시장통 일수 할머니 최순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죠. 아니, 70이 넘은 노인네가 노망이 났나? 내일 모레 하는데 무슨 돈으로 저런 빚덩이를 사나?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산 것은 소녀의 빚이 아니라 훗날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를 놀라게 할 천재의 손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과연 할머니는 소녀의 찢어진 장부 한 귀퉁이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온기를 더해주세요. 평범해 보이지만 숫자처럼 냉혹한 세상 속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이봐, 상주는 개뿔. 돈 내놔, 돈. 2025년 12월, 유난히 눈보라가 거센 날이었습니다. 시장통 구석에 자리한 낡은 여인숙 2층에는 향 냄새 대신 비릿한 담배 연기만 자욱했죠. 유일한 가족이었던 고아원 원장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고작 나흘째 되는 날. 19살 서연은 검은 상복을 입은 채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겨를조차 허락되지 않았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사채업자, 일명 독사가 부하들을 데리고 영정사진 앞까지 들이닥쳤기 때문이죠. 그는 가차없이 서연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내 할매가 병원비로 빌려간 1,000만 원.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서 4천만 원 됐어. 알지? 독사의 목소리는 얼음장보다 차가웠습니다. 서연은 바들바들 떨며 두 손을 모아 빌었죠. 아저씨,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벌어서 갚을게요. 하지만 독사는 코웃음만 칠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갚아? 내가 밤새 마늘 까서? 아니면 공장에서 박스 접어서? 사실이 그랬습니다. 1년 전 할머니가 급성 폐렴으로 쓰러지셨을 때 서연은 눈에 뵈는 게 없었죠. 미성년자가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리 만무했으니까요. 결국 시장 바닥을 구르는 사채업자에게 손을 벌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때부터 서연의 삶은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손이 부르트도록 마늘을 까고 박스를 접었습니다. 잠은 하루에 2시간도 채 자지 못했죠. 그런데도 빚은 줄기는커녕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게 아니겠어요? 독사는 서연의 멱살을 잡고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돈 없으면 몸으로 때워야지. 오늘 못 갚으면 손가락 하나씩 자른다. 섬에 팔아넘기면 4천만 원은 받을 거야. 여인숙 밖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서연의 비명소리가 시장통을 울렸지만 상인들은 눈길을 피하기 바빴습니다. 모두가 제 살길 찾기 바쁜 각박한 세상이었으니까요. 서연은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무릎이 까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죠. 오직 공포만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독사가 서연의 팔을 잡아채며 봉고차에 태우려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잠깐, 어디선가 묵직한 호통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시에 독사의 정강이로 단단한 지팡이 하나가 날아들었죠. 아, 어떤 미친 늙은이야. 독사가 비명을 지르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백발을 곱게 빗어 넘긴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였지만 눈빛만은 청년보다 더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죠.
바로 시골 오일장에서 40년간 일수업으로 이름을 날린 최순덕 할머니였습니다. 최순덕은 혀를 차며 독사를 노려보았습니다. 어린애 상중에 이게 무슨 행패야? 내 놈은 부모도 없느냐? 하지만 독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을 탁 뱉으며 위협적으로 다가왔죠. 이 할망구가 노망이 났나? 돈 갚을 거 아니면 썩 꺼져. 최순덕의 시선은 독사가 아니라 바닥에 쓰러진 서연에게 머물렀습니다. 더 정확히는 서연의 본능적인 행동을 보고 있었죠. 놀랍게도 서연은 그 공포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옆에 떨어진 찢어진 장부 한 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연필 한 자루를 꺼내 터진 페이지 사이에 빠진 숫자를 채워 넣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은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고아원 장부를 정리하며 살아온 서연의 슬픈 습관이었죠. 최순덕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소녀의 손놀림은 기계보다 빨랐고 계산은 컴퓨터보다 정확했습니다. 무엇보다 최순덕의 가슴을 울린 건 소녀의 검지손가락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를 써내려갔는지 손가락 옆면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거든요. 그 손은 19 소녀의 손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거칠고 투박했습니다. 마치 수십 년을 장부와 씨름한 장인의 손 같았죠. 최순덕은 확신했습니다. 찾았다. 내가 평생을 찾아 헤매던 손이 바로 저기에 있구나. 최순덕은 지팡이를 고쳐 잡으며 독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얼마냐? 최순덕의 뜬금없는 질문에 독사가 멈칫했습니다. 뭐라고요? 저 아이 빚 얼마냐고 묻잖느냐? 독사는 그제야 입꼬리를 올리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이자까지 합쳐서 딱 4천만 원이요. 현찰 아니면 안 봅니다. 시장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아무리 일수 할머니라도 생판 남인 고아에게 4천만 원을 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최순덕은 주저하지 않았죠. 어깨에 맨 낡은 돈가방에서 두툼한 돈뭉치를 꺼내 독사의 면전에 휙 던졌습니다. 40년 오일장을 돌며 모은 일수 돈이었죠. 옛다 4천만 원. 더러운 손 떼고 당장 꺼져. 독사는 허겁지겁 돈뭉치를 주워 확인했습니다. 숫자를 세어보던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헤헤, 오늘 운수 대통했구먼. 독사는 서연을 짐짝처럼 버려두고 낄낄거리며 사라졌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서연은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거든요. 최순덕은 천천히 서연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거라.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돌아가신 원장 할머니의 손처럼 거칠지만 온기가 가득한 손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묘한 불안감이 서연의 가슴을 스쳤습니다. 이 온기는 공짜가 아닐 거라는, 어떤 대가가 따를 거라는 본능적인 느낌이었죠. 최순덕은 서연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처투성이인 서연의 손을 어루만지며 나직이 말했죠. 오해하지 마라. 난 너를 구한 게 아니다. 서연은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할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최순덕은 서연의 굳은 살 박인 검지를 꾹 누르며 덧붙였어요. 난 내 손을 산 거야. 그 거친 손이 마음에 들더구나. 샀다. 그 한 단어가 서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구원이 아니라 거래였던 것이죠. 평생 쓸모없다, 버려진 아이라는 소리만 듣던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자신을 샀다고 말하는 건 또 다른 지옥의 시작처럼 느껴졌거든요. 최순덕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장섰습니다. 따라오너라. 빚값은 해야 할 것 아니냐? 내 세계에는 공짜가 없다. 숫자로 움직이고 장부로 말하고 계약으로 끝나는 곳이지.
서연은 온몸에 멍을 추스르고 절뚝거리며 할머니의 뒤를 따랐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서연의 등 뒤로는 왠지 모를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연은 느꼈습니다. 할머니가 데려가는 그곳은 시장 바닥보다 더 차갑고 더 무서운 곳일 거라는 것을요. 숫자가 지배하는 세계. 한 푼의 오차도 용서받지 못하는 냉혹한 규칙의 세계로 말이죠. 할머니가 데려간 곳은 시장 한복판에 자리한 낡은 기와집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일수업으로 모은 돈으로 지은 집이었죠. 하지만 서연이 마주한 건 따뜻한 환대가 아니었습니다. 대문을 열자마자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마루에서 일어나 코웃음을 쳤거든요. 바로 할머니의 양아들 강민준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뭡니까? 또 쓸데없는데 돈 쓰셨어요? 민준은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으로 혐오감을 드러냈습니다. 옆에 있던 그의 아내도 손수건으로 코를 막았죠. 세상에 어디서 이런 거지를 주워오셨어요? 냄새나서 못 살겠네. 최순덕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서연을 마당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창고가 내 방이다. 들어가거라. 서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창고였어요. 사람이 사는 방이 아니라 농기구와 잡동사니를 넣어두는 곳이었죠. 민준의 아내가 비웃었습니다. 그래도 지붕은 있잖아요. 거지 주제에 호강하는 거지.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습기찬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죠. 쥐구멍 같은 창문 하나가 전부였고 바닥은 시멘트 그대로였습니다. 이곳이 정말 내가 살 곳인가. 서연은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몸을 웅크렸죠. 그때 민준이 창고 문을 발로 쾅 차며 소리쳤습니다. 야, 거지야. 내일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 마당 쓸고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해. 알아들었어?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민준이 문을 닫고 가자 어둠만이 서연을 감쌌습니다. 서연은 무릎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빚쟁이에게 쫓길 때보다 지금이 더 외로웠거든요. 적어도 시장에서는 할머니의 따뜻한 손이라도 있었는데 이곳에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과 곰팡이 냄새만이 가득했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고 밖에서는 민준 부부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여보, 우리 엄마 정말 노망났나 봐. 4천만 원을 저런 데 쓰다니. 그러게요. 그 돈이면 우리 차 바꿀 수 있었는데. 아이고, 아까워라. 서연은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창문 틈으로 계속 흘러들어왔어요. 나는 4천만 원짜리 짐이구나. 사람도 아니고 그냥 물건이구나. 서연의 가슴속에 차가운 무언가가 응어리져 갔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몰랐습니다. 본체 안방에서 최순덕 할머니가 창고 쪽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고 있다는 것을요. 할머니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참거라, 아가. 저것들이 얼마나 더러운 놈들인지 내가 직접 증명해 줄 날이 올 게다. 할머니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이었던 것이죠. 민준 부부의 탐욕을 시험하고 서연의 진짜 실력을 세상에 드러낼 무대를 만들기 위한 긴 여정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새벽 4시 서연의 지옥 같은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야, 여기 얼룩 남았잖아. 눈은 장식이야? 다시 해. 서연이 할머니 집에 온 지 보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죠. 새벽 4시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밥을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민준 부부는 틈만 나면 트집을 잡았어요. 이게 밥이야, 죽이야? 물을 얼마나 부은 거야? 설거지도 제대로 못해? 이것 봐,
기름때 남았잖아. 서연은 말없이 다시 했습니다. 항변할 힘도 용기도 없었거든요. 밥은 식구들이 다 먹고 남은 찬밥을 부엌 구석에서 먹었습니다. 반찬은 김치 한 조각이 전부였죠.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밥알이 모래알처럼 까끌까끌했습니다. 가장 힘든 건 민준 아내의 구박이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 하나를 깨뜨렸어요. 짝! 민준 아내의 손이 서연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이것도 빚에 더해. 내가 깬 그릇값 다 갚아야 해. 서연의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죠. 할머니는 그 모든 걸 보면서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차갑게 서연을 대했어요. 일 끝났으면 썩 들어가거라. 쓸데없이 어슬렁거리지 말고. 서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시장에서 날 구해준 건 정말 나였을까? 아니면 내가 착각한 걸까? 밤마다 서연은 창고에 혼자 앉아 손을 씻었습니다. 하루 종일 걸레질을 하고 설거지를 한 탓에 손은 빨갛게 부르텄죠. 물에 손을 담그면 따가웠지만 그 순간만큼은 울음을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왜 나를 구하셨어요? 이렇게 고생시킬 거면. 차라리.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서연에게 변화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서연은 본체에서 흘러나오는 할머니의 신음소리를 들었어요. 몰래 창문으로 들여다보니 할머니가 40년치 장부를 펼쳐놓고 머리를 싸매고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3천만 원이 안 맞아. 할머니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서연은 알았습니다. 민준이 장부를 엉망으로 정리해 놓았다는 것을요. 고이든 무능이든 결과는 똑같았죠. 서연은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밤 서연은 할머니가 잠든 틈을 타 몰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두툼한 장부 뭉치를 들고 창고로 돌아왔죠. 창고에는 전등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작은 손전등 하나의 의지에 장부를 펼쳤어요. 숫자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세상 모든 괴로움이 사라지고 오직 숫자만이 남았죠. 서연은 연필을 꺼내 들고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사각사각. 연필이 종이 위를 달리는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채웠습니다. 첫날 밤 서연은 100페이지를 검증했습니다. 둘째 날 밤 200페이지를 검증했습니다. 셋째 날 밤 마침내 400페이지 전체를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오류를 찾고 빠진 숫자를 채우고 잘못된 계산을 바로잡았죠. 서연의 손에는 잉크가 새까맣게 묻어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었고 목은 뻐근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이 세상에서 서연을 배신하지 않는 유일한 존재였으니까요. 서연은 완벽하게 정리된 장부를 조심스럽게 할머니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마치 우렁각시처럼 아무도 모르게. 제가 한 건 비밀로 해주세요. 서연은 창고로 돌아와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그 모든 과정을 창문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요. 할머니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해낼 줄 알았다. 이제 곧 내 진짜 가치를 세상에 보여줄 때가 온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최순덕 할머니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장부를 발견했죠. 할머니는 천천히 장부를 펼쳤습니다. 한 장, 두 장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완벽했습니다. 40년 동안 엉켜있던 실타래가 한순간에 풀린 것처럼 모든 숫자가 제자리를 찾아가 있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강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아침 식사 준비됐습니다. 민준은 할머니가 장부를 보고 있는 것을 보고는 재빨리 다가왔어요. 그 장부, 제가 어젯밤에 정리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네, 제가 밤새 고생했습니다. 전 평생 숫자랑 살아왔잖아요. 장부 정리쯤이야. 민준은 거짓말을 하면서도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시선은 민준의 손으로 향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손톱은 말끔하게 다듬어져 있었고 손가락에는 잉크 한 점 묻어 있지 않았죠.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마침 서연이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연아, 이리 와봐라. 서연은 깜짝 놀라 다가왔습니다. 혹시 장부를 몰래 가져간 게 들킨 걸까봐 가슴이 철렁했죠. 할머니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의 손은 민준과 정반대였습니다. 검지와 중지 옆면에는 새까만 잉크가 묻어 있었고 손톱 밑에도 연필 가루가 끼어 있었습니다. 손바닥에는 연필을 오래 쥔 흔적이 굳은 살로 남아 있었죠. 할머니는 한참 동안 서연의 손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서 있는 안방 쪽을 힐끔 보았어요. 민준은 창문 너머로 이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서연의 손을 놓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가서 일이나 해라. 네.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할머니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지 알 수 없었죠. 혹시 실망하신 건 아닐까? 혹시 화가 나신 건 아닐까? 하지만 할머니는 서연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저 거짓말쟁이가 스스로 무덤을 파도록 두어야 해. 할머니는 안방으로 돌아가 민준을 불렀습니다. 민준아. 네, 어머니. 내가 정말 이 장부를 정리했느냐? 민준은 가슴을 펴고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그럼 내가 앞으로 내 장부를 다 맡아라. 민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민준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엄마 재산을 내가 관리하게 됐어. 이제 조금씩 빼돌리면 되겠군. 하지만 민준은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그에게 올가미를 씌우고 있다는 것을요. 며칠 후 할머니는 민준에게 새로운 장부 정리를 맡겼습니다. 이번 달 일수 정산 좀 해봐라. 급한 일이다. 민준은 자신만만하게 책상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장부를 펼치자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어라? 이게 저번엔 어떻게 했더라? 민준은 식은땀을 흘리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계산은 자꾸 틀렸고 숫자는 맞지 않았죠. 결국 민준이 만든 장부는 엉망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장부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 역시나. 할머니는 창고로 향했습니다. 서연이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돌아와 있었죠. 연아. 네, 할머니. 이것 좀 봐라. 할머니는 민준이 엉망으로 만든 장부를 서연 앞에 펼쳤습니다. 서연의 눈이 장부 위를 빠르게 훑었습니다. 단 30초 만에 서연은 입을 열었죠. 11페이지 5번째 줄, 200만 원 과다 계상. 23페이지 16번째 줄, 80만 원 누락. 39페이지. 서연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오류를 짚어냈습니다. 할머니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역시 내가 한 거였구나.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래.
할머니가 서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고맙다. 그 한마디에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고맙다고 말해준 게. 하지만 할머니는 곧 표정을 굳혔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숨어 있거라. 내 실력을 드러낼 때가 곧 온다. 그때까진 참아야 한다.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와 서연 사이에 은밀한 동맹이 맺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할머니 집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할머니 집 대문이 요란하게 열렸습니다. 고급 세단 한 대가 마당 안으로 들어왔죠. 차에서 내린 사람은 60대 중반의 노신사였습니다. 머리는 백발이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죠. 바로 지역 최대 건설사 회장 박 회장이었습니다. 순떡 씨, 큰일 났소. 박 회장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최순덕이 마루로 나왔습니다. 아니, 이 아침부터 웬일이십니까? 박 회장은 두툼한 서류 가방을 털썩 내려놓았습니다. 회계장부에 30억 오차가 발생했소. 내일까지 검증 못하면 회사가 파산이요. 은행에서 최후 통첩을 받았단 말이요. 박 회장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순덕 씨가 숫자에 밝다고 해서 왔소. 제발 좀 도와주시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준아. 안방에서 강민준이 뛰어나왔습니다. 네, 어머니. 내가 한번 봐라. 박 회장님을 도와드려라. 민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대기업 회장 앞에서 자신의 실력을 뽐낼 기회였으니까요. 맡겨만 주세요. 민준은 자신만만하게 서류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곧 드러났습니다. 이게 12페이지 합계가. 민준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맞지 않았죠. 잠깐만요. 다시 해볼게요. 민준은 땀을 뻘뻘 흘리며 다시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민준은 겨우 10페이지를 검토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오류투성이었죠. 박 회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러다간 정말 끝이요. 바로 그때 민준이 갑자기 서연을 가리켰습니다. 잠깐만요. 이 아이 때문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습니다. 서연은 부엌 구석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민준이 서연을 끌고 왔습니다. 제가 정리한 장부를 이 아이가 몰래 망쳐놨어요. 민준의 아내도 달려왔습니다. 맞아요. 어젯밤 창고에서 장부 뒤적이는 거 봤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 부부는 끝까지 우겼죠. 할머니가 서연을 쏘아봤습니다. 정말이냐?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억울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박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이 아이를 경찰에. 민준이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이런 애는 다시 거리로 내쫓아야죠. 빚쟁이한테 넘기시든지.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다시 독사에게, 다시 그 지옥으로. 이대로 끝이다. 영영 끝이다. 물러설 곳이 없다. 서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 순간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아.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겠느냐? 그 한마디가 서연의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민준이 비웃었습니다. 뭐, 내가 뭘 안다고? 박 회장도 회의적인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서류 뭉치를 서연 앞에 놓았습니다. 해봐라.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숫자만이 남았습니다. 서연은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서연의 손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17페이지 11번째 항목 2,847만 원 과다 계상. 박 회장이 급히 확인했습니다. 맞아. 253페이지 34번째 항목 1,920만 원 누락. 이것도 맞소. 서연의 속도가 더욱 빨라졌습니다. 계산기도 없이 그저 눈으로 훑기만 할 뿐인데 오류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이었죠. 10분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300페이지를 모두 검토했습니다. 총 오차 금액은 32억 7천만 원입니다. 주요 오류는 17군데, 경미한 오류는 33군데입니다. 서연이 서류를 내려놓자 방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박 회장이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단 한 글자, 단 한 숫자의 오차도 없었죠. 박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아원에서 혼자 수학책을 봤어요. 책 살 돈이 없어서 도서관에서 빌려봤죠. 숫자는 저를 배신하지 않았으니까요. 박 회장은 감탄했습니다. 이 아이 내가 데려가겠소. 우리 회사 재무팀장으로.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가 지팡이를 쿵 내리쳤습니다. 안 된다. 모두가 할머니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후계자다. 세상이 뒤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강민준이 절규했습니다. 어머니 저는요? 제가 아드님인데. 민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넌 거짓말쟁이다. 뭐라고요? 할머니는 민준 앞에 또 다른 장부를 펼쳤습니다. 지난 3년간 내가 내 돈을 빼돌린 기록이다. 총 5천만 원. 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박 회장이 장부를 들여다봤습니다. 이건 명백한 횡령이요. 민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신이 나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늦었다.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 민준의 아내도 울며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서연의 빈 문서였습니다. 할머니는 서연의 눈앞에서 그 문서를 양손으로 잡았습니다. 직. 문서가 반으로 찢어졌습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찢고 또 찢었습니다. 갈기갈기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허공에 흩날렸죠. 마치 하얀 눈송이처럼. 이제 넌 자유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4천만 원.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빚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죠. 할머니.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할머니는 서연을 꼭 안아줬습니다. 고생했다, 아가. 많이 고생했구나. 그 품은 따뜻했습니다. 돌아가신 원장 할머니의 품처럼. 할머니는 서연의 등을 토닥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다 알고 있었다. 내가 밤새 장부를 정리한 것도, 저것들이 널 괴롭힌 것도. 그럼 왜? 내 진짜 실력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아이인지 증명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였단다. 할머니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제 넌 빚쟁이가 아니다. 자유로운 사람이다. 할머니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한다면 내 제자가 되거라. 일수의 지혜를 가르쳐 주마.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스승님, 평생 배우겠습니다. 박 회장이 박수를 쳤습니다. 훌륭하오. 순덕씨, 좋은 제자를 두셨소. 박 회장은 서연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아가씨, 나도 제안을 하나 하겠소. 우리 회사 재무자문을 맡아주시오. 보수는 원하는 대로 드리겠소. 서연은 할머니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죠. 해봐라. 내 실력을 세상에 펼칠 때다. 서연은 명함을 받으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강민준 부부는 경찰에 연행되어 갔습니다. 마당에 남은 사람들은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습니다. 할머니는 서연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연아, 이제 시작이다. 내 손으로 세상을 바꿔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거친 손에는 이제 빚의 흔적이 아니라 희망의 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따스한 봄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겨울은 끝났고 서연의 봄이 시작되고 있었죠. 그날 밤 할머니와 서연은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고 바람은 포근했습니다. 할머니는 서연의 손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연아, 내가 궁금하지 않았느냐? 내가 왜 널 그렇게 차갑게 대했는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궁금했어요. 시장에선 따뜻하셨는데 집에 오니 너무 차가우셔서.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것들 때문이었다. 민준이와 그 아내 말이다. 할머니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내가 너를 감싸고 돌았다면 저것들이 널 더 심하게 괴롭혔을 게다. 질투와 시기 때문에 말이야. 그래서 일부러 너를 하녀처럼 대했다. 저것들의 경계심을 낮추기 위해서였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내가 창고에서 우는 소리를 들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참았어야 했단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너를 시험한 것도 있었다. 내가 정말 끝까지 견딜 수 있는지, 내가 정말 숫자를 사랑하는지 보고 싶었거든. 할머니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넌 해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도 장부를 정리했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최선을 다했지.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게 진짜 실력이란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인정받든 못 받든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것. 그게 장인의 자세야. 서연은 할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절 버리지 않아주셔서. 할머니는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고맙지. 내 마지막 제자가 되어줘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연아, 내가 하나 알려줄 게 있다. 네, 할머니.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사람은 거짓말을 한다. 하지만 진심도 숫자처럼 정확하단다. 서연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4천만 원을 내게 쓴 게 아깝지 않다는 뜻이야. 아니, 오히려 너무 싸게 산 것 같구나.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저도요. 할머니를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할머니는 품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걸 내게 주고 싶구나. 서연이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낡은 주판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40년 전 내가 처음 일수를 시작할 때 쓰던 주판이다. 이제 내 것이야. 서연은 주판을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할머니는 서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숫자는 냉정하지만 그 안에는 사람의 삶이 담겨 있단다. 장부 하나하나에는 누군가의 땀과 눈물이 있지. 네, 할머니. 그걸 잊지 마라. 숫자를 다루되 사람을 잊지 말거라. 서연은 깊이 새겼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주판을 꼭 안고 잠들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서연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2035년 봄, 서울 강남의 한 고층 빌딩. 서연 대표님, 회의 준비됐습니다. 네, 지금 갑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때 빚쟁이에게 쫓기던 19소녀는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금융 컨설턴트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의 회사는 업계 1위였고 그녀의 이름은 재계의 전설로 통했죠. 하지만 서연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낡은 것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물려준 주판과 40년 묵은 장부. 서연은 그것들을 쓰다듬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고향 오일장이 보였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온 서연에게 비서가 말했습니다. 대표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누군데요? 말씀을 안 하시는데. 어린 학생인 것 같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갸웃하며 접견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16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상처투성이 얼굴, 빚에 쫓기는 듯한 불안한 눈빛. 서연은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10년 전 자신의 모습을. 앉아라. 소녀는 겁먹은 얼굴로 앉았습니다. 서연이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니? 지은이요. 빚이 얼마나 되니? 소녀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내 손을 보면 알아. 밤새 일하느라 부르튼 손, 장부를 정리하느라 잉크가 묻은 손가락. 소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서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빚은 내가 갚아줄게. 네. 소녀는 믿을 수가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왜? 저를요? 서연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10년 전 저 시장에서 누군가 나를 구해줬거든. 이제 내 차례야. 서연은 책상 위에 낡은 주판을 들어 소녀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내게 주고 싶구나. 소녀는 떨리는 손으로 주판을 받았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그리고 진심도 마찬가지지. 그것은 10년 전 할머니가 서연에게 해줬던 말이었습니다. 소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은 소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울지 마라. 이제 시작이야. 내 손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어. 그날 오후 서연은 오랜만에 고향을 찾았습니다. 할머니의 묘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 잘 지내고 계시죠? 서연은 묘비 앞에 주판을 놓았습니다. 할머니가 주신 주판, 다음 세대에게 물려줬어요. 할머니의 가르침처럼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내 새끼.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약속할게요. 할머니가 저를 구해주신 것처럼 저도 누군가를 구하며 살게요. 서연은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저 멀리 오일장이 보였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구원받았던 그곳. 이제는 자신이 누군가를 구원할 차례였습니다. 서연의 뒷모습에는 따스한 봄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돌고 돌아 기적을 낳습니다. 한 사람의 진심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 할머니가 서연에게 물려준 건 주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을 보는 눈과 진심을 나누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이렇게 세대를 넘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냉정하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람의 온기는 영원히 식지 않습니다. 서연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지은이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지은이도 또 다른 누군가를 구원하겠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유산입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을, 기술이 아니라 진심을 물려주는 것. 할머니의 지혜는 이렇게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